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에 거주하는 문재인 씨가 민생경제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살찌는 음식을 끊임없이 계속 먹으면서 살찔까봐 걱정이 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대한민국 경기 회복을 걱정하다니 회복은커녕 북한과 똑같이 거지 같은 나라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여순사건 위령비를 참배하고 유족회와 간담회를 합니다. 오후에는 순천 전통시장을 돌면서 전라도 민심을 살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남 도지사인 건지 대통령인 건지 참 헷갈리는데요. 민주당 대표보다 더 열심히 전라도를 챙기는 모습입니다. 친문재인파 박주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을 배신하고 반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낙연 기분이 참 더럽게도 나쁘겠습니다. KBS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권태선 전 KBS 이사가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도전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도전하는 것은 반성은커녕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권태선 이 여자가 KBS 법인카드 쓰는데 재미를 봐서 그 버릇 못 고치고 박문진 법인카드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강원도가 2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산림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 태양광 한다시고 벌거숭이산 만들고 피해 키운 다음 돈 써서 막고 이게 뭔 땡땡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군에서 또 사고가 터져 나왔는데 서욱 장관님께서는 아직도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가 부대 군사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 및 영내에서 병사 간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초 신병 전입한 병사로 4개월간 선임병들에게 감금과 구타 등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군은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쓰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부대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임병 4명과 생활관을 함께 쓰게 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선임병들은 지난달 4일 일과가 끝난 뒤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데려가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감금하고는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창고 안에 집어던졌습니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또 여기 가둔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틀날엔 한 선임병이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소개시켜줄까? 라며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또라이 같은 사이코 선임병은 피해자가 답변을 피했는데도 다른 병사들에게 얘가 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라고 헛소리를 했고 집단 구타를 유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과정에서 병사들이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결박해놓고 유도와 성기 등을 딱밤으로 때리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2달간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며 매일 다른 화제로 이야기하도록 강요했고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수시로 때리거나 요즘 유행하는 춤을 억지로 추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생도록 씻지 못할 상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고 있는 전투화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소독제엔 알코올 성분이 있죠. 그래서 전투화를 불로 태워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또 피해자 다리를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로 수분 동안 가열한 일도 있었다는 게 센터의 설명입니다. 군대가 북한 수용소도 아니고 이 수많은 가혹행위들을 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군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장병들이 군내에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또 군 안에서의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부대 군사경찰대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집에서 계속 함께 생활하게 하고 같은 방만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분리 조치가 맞긴 한 걸까요? 때문에 피해자는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네 신고 덕분에 시설 좋은 생활관으로 옮겼다면서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센터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장기간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군사경찰대와 군검찰이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며 가해자 4명 중 선임병은 이미 인권침해 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데도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즉각 구속 및 엄중 처벌, 사건을 묵인한 공병대대장 등 부대 간부 처벌,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 법무실장, 비엔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서욱 국방부 장관께 이걸 꼭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 불러놓고 가해자가 한 짓이랑 똑같이 유두와 성기에 딱밤을 딱딱딱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케네디 전 대통령은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재인 정권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12일 문재인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에 실패하거나 방역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나라가 4차 코로나 팬데믹을 다시 맞이하게 된 건 그 결정적 이유가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데 이제 와서 모두의 책임이라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뉴스를 보시다가 리모컨을 집어 던지시더군요. 그리고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염장을 질러놨기 때문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사 대책 이후 5개월여 만이었는데요.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고 실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굉장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뭔가 다를까라는 일종의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남기가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국민을 향한 협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사지 말아라. 또 시장 교란 행위는 경찰을 동원해 때려잡겠다. 이런 말과도 같았는데요. 부동산 실정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 집값 급등 이유를 국민의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탓으로 돌렸습니다.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니 암만 생각해도 이 정권은 답이 없는 정권인 듯합니다. 지금부터 홍남기의 담화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나를 하나하나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 3천 가구로 평년 수준이라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하지 못해 집값이 상승한 게 아니라 심리적 요인, 투기 수요, 불법 거래 등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부가 밝힌 올해 서울 입주 물량 8만 3천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4만 1천여 가구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이었습니다. 빌라 단독주택은 수요자 선호도가 낮고 그만큼 매매 및 전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작죠. 이와 관련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63만 가구에서 2019년 52만 가구, 2020년 47만 가구로 전국 입주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불법 편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택거래 71만여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건은 12건에 불과했고 이를 포함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는 총 69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거래의 0.009% 수준이라는 건데 1%도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전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홍남기는 정작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불안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국민을 공공의적으로 내모는 정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희숙 의원이었는데요. 윤 의원은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라며 국민이 무리에 집을 사는 것은 시장을 망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믿업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3일 민노총이 개최한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역당국의 발표에 여러분 어안이 벙벙하셨죠?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는데요. 중대본에 따르면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명이었는데 이 3명마저도 집회 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8,000명이 모여도 문제가 없다는데 공연이나 다른 집회는 왜 못하게 하냐? 거리 두기가 소용없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꼴 아니냐? 심지어 민노총 쫓기가 백신이나 마스크보다 낫네. 전국민 민노총 가입하면 코로나 종식되겠다. 이런 조롱과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본의 발표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또 한 번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전체 진단검사 인원, 음성 인원 등만 담긴 한 장짜리 표만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민노총이 보냈다는 한 장짜리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강서구 확진자 3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부터 받은 통지 문자 등 음성 진단을 입증할 수 있는 보충 자료가 아예 없었고 민노총 자체 집계 결과만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도 판단할 수 없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 표 쪼가리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3일 7.3 전국 노동자 대회 여의도대로에서 종로 3가로 장소를 변경해 8천 조합원의 참가로 성료라는 제목으로 집회 경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3,300명가량 참가자의 확진 여부를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를 대상으로 당국이 광화문 일대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을 벌인 것과는 달라도 너무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이 보인 이 같은 이중적 태도가 실제 방역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기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민노총이 없는 다른 시위에서도 민노총의 이름이 걸핏하면 거론되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제지할 때마다 시위자나 집회 주최 측이 민노총 집회는 사실상 방관했으면서 우리 시위는 왜 막아서는 거냐라고 항의를 하는 일이 매우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수천 명이 모인 노조 집회는 진행이 되는데 그보다 인원이 훨씬 적은 집회는 왜 막아서느냐는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방역당국과 경찰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민주노총이 성공적으로 집회를 치르게 되면서 다른 단체들의 집회 개최에 힘을 실어주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파 진영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광화문 등지에서는 우리 우파 진영의 집회가 매주 성대하게 열렸을 테고 문재인 정권의 굉장한 위협이 됐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점이 정말 진짜 너무나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설이 올해 초 이낙연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었죠. 그리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8.15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한 인터넷 언론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을 보름가량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이 특사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지난해 23일 문재인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헌정회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에게 건의한 건 지난 4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사면을 논의한 바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고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가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두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8.15 특별사면일 텐데 특별사면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선을 그은 박범계는 어제 최종적으로 사실상 8.15 광복절 사면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보시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제 아침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오늘까지도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뜻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을 했고 이에 박범계는 그렇다.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이야 굳이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범계의 말처럼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사면이 물 건너갔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은 맞는 말일까요? 자, 앞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한 사람을 상대로 원포인트 사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요. 2009년 12월 16일 경제단체의 건의 뒤에 같은 달 31일 사면이 이루어지기까지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8월 초 진행하게 되면 8.15 특별사면이 시간상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분들의 국민통합 이야기가 듣기 민망한 떼창을 듣는 것 같다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의 이날 발언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 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탄핵의 강 저편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주도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송구한 점도 없지 않다고 했다. 탄핵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하라며 사면을 촉구했다며 정치적 셈법을 하고 계신 분이 본인이 아닌가 궁금하다고 말했고요. 이어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사면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했고 황교안 전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사면하라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며 무리하다 못해 무례하다는 말까지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 통합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라면서
사면을 국민통합으로 슬쩍 둔갑시켜 주장하고 반탄핵 전선을 구축하려는 건 아닌지 저희가 의심된다. 촛불 민심에 거스르고 헌정 질서를 거꾸로 돌리는 야권의 통합론으로 정치 사면은 국민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윤호중의 어제 이 발언을 두고 완전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윤호중이 갑자기 저런 말을 꺼내든 건 지가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노무현 탄핵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면피하기 위한 화제 돌리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윤호중이 니네가 한명숙을 어떻게 해서든 무죄로 만들려고 가진 꼴값,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지킬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사면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국민통합이죠.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후보가 모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직후 김대중 당선자와의 협의 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니네가 국민을 둘로 쪼개놓고 갈등을 부추겨 정권을 연장해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윤호중은 사면을 주장하는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무례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례한 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지식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면권자인 문재인이 직접 나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문재인 자신의 지지층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건데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저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윤호중류의 좌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수감 생활을 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두고 보십시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2명이나 가장 오랜 시간 가둬놓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옹졸하고 치졸하고 잔인한 독재자로 문재인은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는 문재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절반의 국민들께서 문재인의 퇴임을 벼르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권에서 떼어낸 오세훈 대권, 이준석 서울시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이후 조금씩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세훈 시장이 대선 주자로 차출이 돼서 내년 3월 대선을 치르고 그럼 서울시장이 빈자리가 되죠. 그 자리를 그해 6월 달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11월 초에 이제 우리 당 후보가 선출이 되었는데 지지율이 뭐 여당 후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당연히 또 그 후보에 대한 또 그 교체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 왔잖아요. 이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 김어준이 오세훈이 대선에 차출되냐고 물은 데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김어준은 특히 윤석열이 죽어야 오세훈이 나온다. 이 정도의 관계, 즉 정치적으로 서로 제로섬 관계라고 말했는데요. 오세훈이 대권 도전을 하는 대전제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대폭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세훈 차출론 가능성에 대해 한 1% 정도 되겠다면서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이 같은 해프닝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지금까지 누누이 보수파 인사들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걸 극구 반대해 왔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김어준의 공작에 넘어가거나 그들이 만들려는 여론의 동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어준이 저 얘기를 띄운 건 지금의 야권 대선 구도를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죠. 아직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또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대선 차출설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야권에서 대중적 인기가 강한 윤석열과 오세훈, 오세훈과 윤석열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여기에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여권의 이준석 띄우기의 일환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어준 한마디에 이준석이 단숨에 서울시장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동거인 오세훈보다는 이준석이 서울시장 자리에 있는 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에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우리 진영에선 흔히 좌파의 싱크탱크로 부르곤 합니다. 그만큼 현 여권이 김어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일 텐데,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김어준의 발언과 행동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때도 생태 땅 그런 것도 그렇고,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의 김경수 감옥행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김어준이 얼마나 얕은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수 인사들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맞장구를 쳐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파 인사들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는 건 빨리 없어져야 할 방송에 호흡기를 달아주는 셈이 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어준이 이준석을 서울시장 후보로 띄우고 있지만 이준석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준석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며 정권을 잡으면 대북 특사를 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요. 이준석 군 정신줄 단단히 잡으시고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 출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그 보도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맞다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날 당내 11명의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선 경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예비 후보자 보라한 듯이 이준석 대표가 간담회를 마련한 것인데, 이준석은 자신이 공언한 대로 8월 경선버스 출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윤 전 총장 입당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윤 전 총장이 다음 달 입당하지 않으면 윤석열 캠프에 몸담은 당협위원장들을 싹 징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징계해야 한다가 아니라 싹 징계해야 한다고 이 세상 최고 권력자처럼 엄포를 놓듯 말했는데, 이 또한 윤 전 총장을 대놓고 협박 비스무리하게 한 것이죠. 당신이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을 돕는 당내 인사들을 난처하게 하겠다, 공경에 처하게 하겠다, 이 뜻이니 말입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는 지난 15일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의원, 윤희숙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하태경, 나부랭이 등 당내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선 시작을 8월 30일로 못 박은 뒤 우리 당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즐겁고 시너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대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이 출발하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정말 즐겁고 또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그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그 후보자님들께 생각하시는 어떤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잘 경청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경선 방식 등을 설명하고 후보들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은 경선 룰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여러 정치 선배들과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정치를 하신 선배님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경선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중심은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비록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0일 후보 접수를 시작하고 여론조사 100%로 치러지는 1차 예비 경선 결과는 9월 15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향후 국민의힘 단일 후보와 무소속 윤 전 총장 간 막판 단일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후보 선출 이후 단일화한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윤석열 무소속 후보 아니겠나라면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기호를 몇 번 달고 해야 하나 2번으로 다는 것이 마땅하고 유리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결국 무소속 상태에서 단일화를 거쳐 최종 후보가 되면 5번, 6번과 같은 기호를 달 수는 없으니 그때만큼은 국민의힘 입당이 불가피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뉴스탑7 2위 소식으로 전해드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간담회 자리에선 4.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후보들 중 한 명인 황교안 전 대표가 부정선거가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도 의미가 없다며 이준석을 향해 당대표도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통쾌하게 말했습니다. 황 전 대표가 대권 주자로 나선다고 할 땐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대권 주자로서 부정선거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내가 찍은 표가 정상 처리되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황 전 대표는 꽤 긴 발언을 어떠한 문서 하나 보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차분하게 부정선거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그만큼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겠죠. 먼저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 간담회 자리에서 이준석을 마주보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정계를 떠나겠다던 이준석의 표정과 부정선거는 괴담이라고 괴담 같은 주장을 한 하태경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얘네 둘과는 정반대로 황 전 대표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렇게 세 명의 모습을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자제해왔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의혹은 많았죠. 통계 수치상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첫 번째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주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관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솔로 떠돌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견된 그런 표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용지는 깨끗해야 되는데 대부분 흰색인 그 투표지의 끝부분이 배추님처럼 그런 녹색의 그 물이 든 이런 투표용지가 다수 나왔습니다. 또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너무 심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관리관의 신원이 확인돼야 혹시 나중에 이 투표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누군지를 이해할 수 없는 문드러진 이런 도장이, 공인이 거기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현장에 참관했던 분들은 지금 이 개표한, 재검표한 것이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롤 형식으로 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둥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두 다 빳빳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이게 사전투표 용지로 적합했던 것이냐? 이런 많은 의혹들이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거가 뚜렷치 않은
추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주관한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투표용지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투표용지들이 무엇이냐, 그 정체가 뭐냐에 관해서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재검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도 아무 말이 없고 선관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관위 또 대법원에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하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 특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대법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계속 논란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특검으로 끝내자.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정말 경선과 우리 대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를 끝내야지 2013년도에 사전투표 생긴 이후에 특히 많아진 이 논란들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선거 불복이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이런 부정선거가 만약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닥부터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특검 제안을 했는데 우리 당 대표님과 또 당에서도 심각하게 잘 판단하셔서 다음 선거가 좀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황 전 대표 맞은편에 앉는 바람에 이준석의 반응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요. 이준석은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 특검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전체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건 숨길 수 없었고 황 전 대표 좌측편에 앉아있는 유승민 쪽을 연거푸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당황한 건 부정선거를 반박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하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자 경청하는 자세로 일관한 최재형 감사원장 등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하태경은 갑자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부정선거 덮기에 급급했던 이준석과 하태경은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황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나 속내는 이렇지 않았을까요? 하태경은 황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두 한 차례씩 발언을 끝마치자 하태경은 할 말이 있다며 자신에게 20초만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저는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됐으니까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최종 결론이라는 공식 입장 발표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그 문제 지난 총선 이후로 문제가 논란이 많이 돼서 그 분석과 검토를 많이 했는데 황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혀 반대로 굉장히 왜곡이 심하고 오해도 많고 괴담성의 이 어혹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캠페인 부정선거 시비를 거는 분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그 원내대표 시절에 그 문제의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정선거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면 우리 당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특히 선거에 불복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공식 입장을 확실히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경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바로 괴담입니다.
괴담은 괴상한 이야기 혹은 무서운 이야기를 뜻하죠. 하태경 씨 부정선거가 특검으로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자꾸 괴담 거리는 겁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말하는데 이걸 왜 자꾸 괴담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하태경은 부정선거로 시비를 건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어제도 보도해드렸듯이 개표 사무원이 3-4장씩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떼어내서 분류기에 집어넣은 영상이 존재하는데 시비를 건다고요.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하태경은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태경 씨는 제가 어제 보도한 부정선거 증거물을 친절하게 네 국회의원 사무실 이메일로 전송할 테니까요. 그 영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제대로 된 반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찬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에 몇몇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황 전 대표의 부정선거 특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내에선 황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오래된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에 임해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어떤 전략인지 알 것 같지만 당을 위해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을 퇴행시키는 폐악질, 시대착오적 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극성 지지층의 어필에 4등이라도 하려는 황 전 대표의 전략 아니겠느냐며 총선을 망쳤으면 됐지 대선판에까지 똥물을 뿌려서 되겠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모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이준석과 하태경 패거리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도 간담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제 개인의 생각은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네 개인의 생각 아주 잘 알죠. 알긴 아는데 이준석과 하태경의 전곡을 찌를 만한 지적을 하자면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 초반에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 단순히 통계 수치가 이상하다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나온 재검표에서 수많은 조작 증거들이 발각되었다면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 두뇌를 가졌다면 판단이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하태경은 황 전 대표가 차분히 설명한 조작 증거들에 대한 반박은 하지 못하고 무작정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라는 주장만 1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기보단 이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이 꼭 사법부로부터 내려졌으면 합니다. 이들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외면한 채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얘네들 때문이라도 꼭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당대표인 이준석을 먼저 끌어내려야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미친 듯이 부정하는 이준석에게 황 전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부탁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